유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0.45달러 내린 78.19달러에 마감하면서 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원유 생산량 증가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유가가 장기적으로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품질, 가격 정보 제공, 반품, 환불 절차 마련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중고 휴대전화 안심거래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이 30에서 80mm, 충남은 10에서 50mm, 부산, 경남, 남해안은 5에서 20mm 내외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내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성기영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신 진행을 하게 된 아나운서 원석현입니다. 올 들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저평가된 기업과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려보자는 취지로 이른바 밸류업 정책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몇 기업에서 밸류업이란 명목으로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헐값 합병이나 상장 폐지를 하면서 소액 주주들이 강제로 현금 청산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밸류업을 악용하는 기업들,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소액 주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2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전세 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먼저 오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네. 미 대선 불확실성이 사그라들었다, 네. 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네. 일단 이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투심이 살아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0.78포인트 0.39%가 올라서 2774선까지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네. 눈여겨볼 건 이제 전일에는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다시 좀 매수세로 돌아선 것이 눈에 띄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의 향방이 중요했던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를 발표하고 그 영향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가 관건이었거든요. 네. 전날 이제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이제 바이든 사태 충격으로 인해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 바이든 사퇴의 충격을 큰 무리 없이 소화해낸 모습이었고요. 네. 그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반등의 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트럼프의 피격에 대한 충격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바이든의 사퇴 충격이 있었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장도 이제 이런 대선 이슈와 관련된 충격이나 불확실성에 점차 적응을 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종의 내성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한숨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와 관련한 그 자산의 매수세가 몰리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도 약화되는 모습이었죠. 네, 일단 미국의 대선 구도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에서 이제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구도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대선 판세에 대한 일종의 그 베팅을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이 다시 계산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도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거든요. 이것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약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축소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이런 것들을 악재들로 다 반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또 5% 가까이 이렇게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죠. 네.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몇몇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방산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것들도 조정을 좀 일부 받는 모습이고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에 따라서 매수세가 몰렸던 금이라든지 가상자산 이런 것들도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인데요. 대기업 취업문이 계속 좁아지는 것 같네요. 네. 지난달에는 대기업 취업자 증가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았다고요. 네, 통계청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를 따져보니까 311만 5천 명이어서 이게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친 거예요. 이 증가폭을 우리가 따지는데 이 증가폭을 보면 2019년 2월 이후 그러니까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네. 증가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취업자의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딱 정점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2022년 8월 같은 경우를 보면 27만 1,000명이 늘어서 그때 대기업 취업자 증가폭이 최대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중순부터 증가폭이 눈에 띄게 축소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도 계속 증가폭이 줄어서 5월에는 16,000명까지 줄었다가 예. 이제 지난달에 4,000명 선까지 더 크게 줄어든 거죠. 이에 따라서 전체 취업자에서 대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세로 전환을 해서요. 10.8%로 낮아졌습니다.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보면 급여라든지 복지가 좋기 때문에 이처럼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는 전체 고용시장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중소기업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중소기업 고용도 신통치 않기는 마찬가지인데 예. 지난달 그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를 보니까 2,579만 2천 명이었거든요. 이것도 증가폭을 보는데 전년 동월 대비 9만 명이 늘어서 10만 명을 계속해서 밑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폭 역시 추세를 보면 이제 올해 들어서 눈에 띄게 이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올해 1월에 보면 30만 4천 명, 4월에 21만 7천 명, 5월에 6만 4천 명으로 확 줄었거든요. 계속 이런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예.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지금의 경기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으니까 고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반기 경제는 사실상 내수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같이 본다면 지금의 이런 고용 부진은 결국 생산의 감소, 소비 저하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수출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으니까 결국은 내수가 관건이다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은 지금처럼 전반적인 회복 기조가 계속된다고 감안한다면 나머지를 내수가 떠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의 이런 고용 상황을 보면 내수가 기대했던 것만큼 살아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올해로 시행 8년 차인데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계속 고착돼 있었거든요. 네, 그랬죠. 이번에 5만 원까지 좀 오른다면서요? 네,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어제 전원회의를 열었고요. 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기준 범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입법 예고 또 부처 의견 조정 등을 거쳐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이 되는데 시행 시점은 추석 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 이제 식사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동안 식사비 한도 3만
원이 물가가 치솟은 지금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실제 외식업계라든지 자영업자들이 한도 너무 낮아서 매상 떨어진다. 이런 네네. 그런 볼멘 소리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도 예. 높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상황이고요. 네. 실제 뭐 여기도 여의도지만 광화문 여의도 일대 보면 김영란법에 맞춰서 1인당 식사비 3만 원. 김영란법 메뉴 맞춤 메뉴들이 다 있어요. 29,900원까지 나오게 그렇죠. 됐고. 이제 5만 원으로 올라가면 49,900원으로 나오겠네요. 올라가는 신메뉴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개정안에서 관심이 있었던 게 선물가액도 올라갈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요구했던 게 상시로 30만 원으로 선물가액을 높여달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이번엔 포함되지 않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좀 높여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상황인데 예. 지금 김영란법상에서는 평시에 선물가액은 15만 원이고요. 추석이나 설날 같이 명절 기간이 가까이 오면 이게 2배로 올라가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법 개정 없이 지금 일단 30만 원으로 높여놓으면 60만 원으로까지 2배 명절 기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배수를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제반 사항들이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 거래를 승인을 했습니다. 예, 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앞서 이제 지난 5월에 그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 요청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최종 승인이 난 거고요. 이 현물 ETF 출시를 신청한 자산운용사가 상당히 큰 곳입니다. 블랙록, 바네크 같은 이런 큰 자산운용사들 총 8개 자산운용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오는 23일부터 부분 거래를 시작을 해서 뉴욕 증권거래소 등에서 실제 상장돼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물 ETF 이더리움까지 승인이 된 거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중에서 시가총이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일종의 대장 코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증권성에 대한 논란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비트코인에 비해서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예.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1월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을 받으면서 당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수요도 만들어졌고 과거에 비해서 가격의 변동성이 줄었어요. 네. 명실공히 이제 비트코인도 제도권 자산으로서 미상이라든지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좀 위험성이 좀 떨어졌다. 네.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 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제 비트코인처럼 제도권 자산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알트코인들 현물 ETF를 똑같이 준비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예. 이런 알트코인들한테도 이번 이더리움 승인은 상당히 청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현물 ETF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더리움 가격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 가격 전망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예, 예. 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1월에 현물 ETF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2달여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 60%가 상승을 하면서 당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전망은 물론 조심스럽지만 비트코인의 전례를 봤었을 때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이제 거래를 시작하면 가격 상승이 이뤄질 거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물 ETF라는 게 기본적으로 운용사들이 이더리움을 직접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더리움 ETF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실제로 이더리움을 매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더리움 현물 ETF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올 거냐? 현재 전망으로 봐서는 ETF 그 비트코인 ETF와 비교했었을 때 절반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예. 또 하나 주목할 점. 지금 시기가 미 대선 이슈가 뜨겁잖아요.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한 축으로 본다면 같이 좀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조심스럽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성경 아나운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저 아나운서 원석현이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몇몇 대주주나 사모펀드에서 정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저 PBR 종목을 상장 폐지시키거나 헐값으로 합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강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는데요. 지난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출당하거나 합병된 종목의 시총이 무려 8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다 보니 밸류업이 아닌 밸류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부쩍 많아진 사업 지배구조 개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많아졌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내용들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한화라든가 두산, SK그룹이 있는데 이것도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일단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 그러니까 네. 특별히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주가치 제고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결국 밸류업과 연계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한화와 두산, SK 뒤에 가서 이제 현대차까지 저는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들이 이제 지금 한 행동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기업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과 시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각각의 니즈는 다르긴 하지만 시기가 거의 공교롭게 비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밸류업의 일환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사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공개 매수라든지 아니면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각각 목적이 있으니까 뒤에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원,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세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게 이제 하반기에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과거와 다르게 200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과거에 없었던 것 어떻게 보면 그 대주주들 위한 그 다음에 어떤 경영진들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 반발적인 어떤 법률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물적 분할을 할 때 주식 매수 청권을 주게 한다라는 거. 예. 그 전에는 이제 물적 분할을 기업 입장에서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법률 개정안을 좀 예고해 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것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정부에서는 그 밸류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랄까요? 뭐 법 개정을 좀 하려는 움직임인데 그에 앞서서 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부 기업의 개편 방향을 보면은 밸류업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밸류업 관련 세제 개편 방안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문제인지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밸류업 세제 개편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주식 배당, 네. 배당을 하게 된다라면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그러니까 5% 이상 배당하면 그걸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도 배당을 좀 많이 주자라는 예. 거죠. 주주 환원 정책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 이거와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근간은 PBR이라든지 아니면 네. ROE라든지 기업의 체질을 개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의 체질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량 기업이 평가를 못 받는 것을 제대로 평가받겠다. 그게 이제 일본의 모델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적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와의 상속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와는 좀 다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충실하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기업들이 대다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자신들의 입장이 조금 급박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나오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기업들을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고 또 중견기업, 대기업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큰 문제거리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최근에 시끄러웠던 게 두산그룹의 그 두산 밥캡과 예, 그렇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물적 분할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물적 분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제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LG 화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업체인 LG 엔솔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기 전에 LG 화학을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주식시장에서 물어보면 다 2차 전지로 갖고 있었다라고. 2차 전지 관련주로 산 거죠. 예. 산 거였는데 갑자기 물적 분할하면서 나는 화학회사가 됐고 LG 엔솔은 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죠. 회사가 둘로 갈라진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두산 바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로봇 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조금 아이러니가 된다라는 거죠. 본인의 그 투자 취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그것만 해서 근데 만약에 적정하게 가치를 쳐준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손해를 보는 심정이 안 들겠죠. 근데 지금 두산 바켓 한 주를 주면 두산 로보틱스 0.6주를 줍니다. 그게 오히려 어떤 비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산 바켓을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두산 바켓을 한 주 갖고 있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0.6주면 오히려 로봇 회사를 주식수를 더 적게 내 가치가 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회사였다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아직 이제 미래 성장성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불만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수합병은 그러니까 이제 주가로 하도록 돼 있는 게 상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 지금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합병을 하도록 이게 상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때 어떤 게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국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단지 주식 액면가로만 따지니까 말이죠. 액면가 그 시가로 따지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예고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 거고 또 한 가지. 두산 로봇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적정 가치 원래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순기능 중에 하나가 고평가된 것을 적정 가치로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데라고 평가를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주가에 거품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니까 어차피 내년이면은 공매도 제기가 되니까 그 이전에 빨리 서두르자. 그러니까 두산그룹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시가 평가에서 자산 가치 평가로 바뀌게 되기도 하고 뭐 서로 그게 안 바뀐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제기돼서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이 조금 내려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좀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렇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관계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로봇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문제를 좀 겪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SK그룹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자연스럽게 SK그룹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가 이제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 밑에는 SK온이라는 2차 전지 배터리 회사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10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이 품고 있었으니까 부모가 이제 돈을 좀 대줬던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이제 신용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P 국내 신용 등급과 해외 신용 등급은 좀 다른데 어찌됐든 국제 시장에서 S&P가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 플러스로 한 등급 낮추다 보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또 늘어나고 SK온 같은 경우는 올해 한 7조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이 계속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구조인데 이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SKENS를 합병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회사를 좀 우량한 회사로 바꾸면서 자금 조달 문제라든지 내부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나서게 됐다라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적자 회사를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SK그룹 입장에서는 SK온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들 해짐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고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키워야 된다라는 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적자 회사를 미래지향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당위성을 가질 수는 있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우리가 또 꼭 부정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예. 이제 그거 이제 성과는 좀 봐야 되겠고 문제는 이제 한화라든지 예. 지금 이제 현대차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한화그룹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한번 각각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에 대한 어떤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오너 리스크요. 오너 리스크가 이제 그 회장께서 이제 건강상 문제가 예, 예. 각각 한 번씩 거론됐었어요. 근데 네. 하나는 진짜 짧게 거론됐고 현대는 조금 길게 거론됐습니다만 근데 어찌 됐던 뭐 세월의 힘은 뭐 이겨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자제분들에게 이제 승계 문제. 승계 문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8% 공개 매수를 한 겁니다. 네. 근데 한화에너지는 자제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삼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결국 한화 지분 22%를 김승현 회장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상속하기보다 상속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자제분들의 지분을 9.7에서 17%를 올려놓게 되면 지배구조 강화가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한화가 지주회사니까. 그렇죠. 예. 그 하나에너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오너들의 회사인데 예. 그 하나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고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에 거론되는 거지만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세월의 힘인데 지금 현재 현대 글로비스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모비스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글로비스가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이번 여름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3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 뭐 하겠다라는 거죠.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근데 배당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배당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주고 이익을 예. 좀 많이 내겠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글로비스의 지분 20%는 정의선 회장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우리가 여러분들이 곡해하실까봐 좀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도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이후에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했거든요. 네.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특별 배당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금 문제 세금 문제라든지 상속세 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주분들께서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밸류업과 가치 소용돌이를 치다 보니까 다소 혼란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기업들의 각각의 전략들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네. 물론 이제 좋은 취지 있고 긍정적인 면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소액 투자자들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피해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 이번에 두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들리고 SK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들립니다. 근데 SK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그렇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조금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특히 거예요. 두산 바켓에 두산 바켓에 투자하셨던 예. 분들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혜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련 기업들 네. 상태로 봤을 때 EV/EBITDA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예. EV/EBITDA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기업보다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예. 갑자기 로봇 회사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근데 특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해하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8월달에 그 주총이 열립니다. 네. 주총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 의견이 이제 얼마큼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참고로 뭐 지금 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몇천억 대가 나오는 네. 회사인데 뭐 그런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 비판이 이렇게 거센데도 기업들은 밀어붙이는 분위기인데 대주주 이익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사실 뭐 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예,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제도적으로 막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혹은 이후에 등장할 상법 개정안이 그 대안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됐
되기가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슈화되지는 잘 않았었어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이슈화된 게 이제 삼성이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있으면서 이것들이 이제 저는 표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들이 나라 경제를 많이 살리니까 좀 밀어주자라는 분위기였다라면 이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좀 찾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말씀드렸던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주주 청권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가 평가에 대한 상법을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합산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장 회사 합병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있긴 있는데 예. 이거를 상장 회사에도 적용을 하자라고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개선이 될 거고 또 해외 선진국 사례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업이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반대하는 나한테 뭔가 내 주식을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보상을 해줘야 아닌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가치를 평가하는 거.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지금 현재 그 대주주가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가치를 평가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공시한다라든지 공표한다라든지 여기에 만약에 잘못됐으면 소송제를 도입한다라든지 예. 뭐 이런 논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일단은 시가 평가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편 방안은 상당히 지금 진척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뭐 개인이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네. 결국은 이제 관계당국, 금융당국이 좀 관여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금융당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영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특히 이제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현재로서는 야당 입장에서 이것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보는 것은 3분기부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두른다라는 건데 이제 국회가 열리고 나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 자체도 리스크니까 네. 빨리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까?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예. 그래도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소송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그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는 게 이사회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예. 이사회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사회의 의무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충실한데 이게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주주에게도 주주 권익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가 지금같이 만약에 이제 합병을 그냥 회사를 위해서만 해버리게 되면 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는 주주의 이익도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사회의 이제 배임까지 이제 되는 거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것도 지금 법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야당 발의를 해서 올라가 있는 건데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뭔가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속된 말로 위에서 원하는 대로 합병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장치 이런 예. 것들이 지금 글쎄요 뭐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우리가 이런 제도들이 좀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을 예. 저도 오랫동안 자산시장에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확실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빨라지고 빨리빨리 있다. 말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의 어떤 각성 이런 것들이 그렇죠. 큰 영향을 미쳤겠군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어야 되고 그렇죠. 목소리를 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과거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의 목소리를 모은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만 예, 예. 지금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가 발달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고 그것이 이제 공감대를 올라가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호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ba ba da ba ba
네, 이번에는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흐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겠습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수도권은 전세 가격과 거래량 상승이 꾸준한 것 같은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에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전세가 변동률이 2.37%로 지난해 동기 11.41% 내린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역전세나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뭐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면 올해는 서울이 2.79% 그리고 인천이 3.38%로 전세 가격이 수도권 위주로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전국의 전세 거래량도 5월 기준으로 123만 건 있었습니다. 네네. 그중에 수도권이 이제 81만 7천 건이라 거래 물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그래요. 있겠고요. 예. 뭐 사실 동기간의 매매 거래에 비해서 전월세 거래량이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요새 이제 매물 부족이라든지 뭐 꾸준한 전세수 영향 때문에 올해 연내는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 지난해와 달리 전세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궁금한데 그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이제 5억 원 이하 주택의 저리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있었고요. 예. 또 수도권 역세권과 신축 선호단지에 임차인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뭐 전세 가격이 지난해와 달리 오르면서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보다는 5% 상한이 적용되는 갱신 계약이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 관련해서 신규 시장 출애 매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이나 인천 지역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요. 뭐 서울은 10,000 가구 그리고 인천 지역은 20,000 가구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큰 물량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예. 네. 근데 다만 이제 수도권과 달리 지방 주택 시장은 미분양 적재 현상이 있습니다. 뭐 57,000호 정도로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어서 예. 뭐 강원도나 전북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심하군요. 네. 그리고 올해 7, 8월경이 그 주택임대차 이입법 개정 4년 차입니다. 이게 이제 2년 후에 2년 더 연장 계약 네. 가능한 그게 만기가 되는 게 올해 7, 8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 법 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최근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법 개정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 야당 주도로 도입한 것이 임대차 입법이기 때문에 네.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뭐 2+2 임대차 갱신 계약권이라든지 뭐 임대료 5% 상한 규정을 손보는 것보다는 네. 임대차 계약 기간을 2+1+1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갱신 계약의 유형 변경 그리고 임차인이 뭐 갱신 계약한 이후에 묵시적 갱신처럼 임대차 기한 내에 임의 해지를 하지 못하게 너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된 제도를 일부 뭐 손을 보는 변동 정도에 그칠 확률이 있고요. 네. 이마저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는 수도권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편이라 올해 계약갱신 계약을 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좀 몰리는 지역은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이제 수도권은 하반기에 8618세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서울이 18,439세대 그리고 인천이 12,126세대 그리고 경기가 5만 세대 규모의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경기가 많군요. 네. 이제 서울에서는 좀 동남권 일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매머드급 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11월에는 강동구 둔촌동에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제
4,000세대 정도 입주를 할 예정이 있고요. 상당히 큰 단지군요. 네, 그리고 강동구 둔촌동의 더샵 둔촌폴에도 572세대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1265세대의 그 송파구 문정동의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외에도 강동구 천호동의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라고 한 1,000세대 규모도 입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 올해 이제 갱신 계약 앞둔 분들은 강동이나 송파구 일대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서울 내 그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문제겠죠. 분양가 요즘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예, 그 네. 걱정입니다. 예.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는 하반기 그 아파트 준공이나 입주가 몰리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경기도는 화성시가 7,249세대, 그리고 이제 용인시 처인구가 6,280세대, 광명시가 4,395세대, 네. 안양시 동안구가 3,193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입주할 예정이고요. 인천은 서구가 3,436세대, 그리고 미추홀구가 2,558세대로 입주 물량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주가 몰리게 되면 이제 입주 잔금을 준비해야 되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뭐 기존 집이 팔리지 않거나 입주 잔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을 때 예. 이제 본인이 실입주하기보다는 해당한 이제 사업장을 전월세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가 많이 쏟아지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임대차 매물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장이 펼쳐지는 지역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주하고 막 입주하는 그 단지를 좀 찾아봐 네. 돌면서 네, 맞습니다. 매물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었고, 사실 주택 임대차 거래는 가격이 하락해도 또 가격이 올라도 임차인 관점에서는 주의할 점이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저렴한 임대차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 뭐 지난해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임대료 자체가 하락하고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뭐 역전세나 전세 사기 같은 이슈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항상 그런 걱정이 있죠. 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실제 지난해에는 이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인 연립다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중심으로 17,000명에 달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세가가 상승하면 이제 보증금 증액 우려 때문에 애를 태운다든지 또는 추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슈들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의 적정성을 좀 잘 살피셔야 나중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래저래 보증금이 올라도 보증금이 내려도 뭐 잘 살펴보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항상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고민이고 네. 스트레스고 숙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정부에서 이걸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요즘 그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안전성을 높인다든가 뭐 관련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 같은 게 좀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이제 반드시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예. 그 7월 10일부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가 강화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미 시행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만에 모를 전세 사기를 좀 예방하고 그리고 주택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이제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네.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한 것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할을 강화했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묻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외에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공인중개사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이번에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이게 없던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없던 건 아닌데 예.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물량을 잘 살펴보고 예. 보증금 반환의 리스크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동안 이게 있어도 꼼꼼히 잘 안 보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확실하게.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예.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이제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그러니까 아파트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단독 다가구라면 여러 세대에 살고 있고 집주인은 하나이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개 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좀 자세히 설명받고 확인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런 정보의 바탕에 네. 의해서 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그리고 국세하고 지방세, 임대인의 체납 정보,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에 이제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 관계를 이제 설명해 주도록 돼 있는데요. 네. 이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한 내용은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아, 기록을 하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약하실 때는 이제 계약서만 꼼꼼하게 보시고 특약사항만 보시는 것보다는 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같이 서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공인중개사 또 임대인, 임차인이 다 서명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네. 것이니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그 선순위 권리관계 이거를 공인중개사 분이 다 확인해서 기록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네요. 일단. 네. 예. 일단 이제 중개인이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를 살펴서 주택 임대차 보호 법령에 따라서 담보 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제 소액 임대차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이제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야 예. 되고요. 예. 이때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10조나 또는 이제 제 11조를 확인해서 각각 적되 이제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 범위나 최우선 변제 금액 기준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보증금을 최소 얼마나 돌려받으실 수 있을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 보증을 임대인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반환 보증 보험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도 의무가 있다는 부분들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 참 여러 가지가 좀 자세하게 또 추가되는 것 같은데 소액 임차인 범위 또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같은 이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다양하게. 맞습니다. 네. 작년에 그 전세 사기로 고통받은 임차인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중개 거래 시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도 조심할 부분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임차인 스스로 챙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번에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의 전월세 거래 안정성을 높일 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강화됐기는 했지만 뭐 이것이 임대차 거래의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전입세대 확인서는 이제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 정보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또는 이제 직거래인 경우 임차인이 직접 열람 교부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임대차 계약 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셔야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이제 확정 일자를 자동 부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 일자를 받아야지 보증금의 대항력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전입 신고 외에도 확정 일자,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임차인 스스로 뭐 좀 다양한 방식의 거래 안전판을 만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무조건 남을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무조건 정부를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본인이 또 챙겨야겠죠. 챙길 것은 최소한. 네. 개정안이 시행된 지 보름이 채 안 됐습니다.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이제 아파트 상품보다는 특히 이제 비아파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유형에서는 반드시 이제 거래 대상물과 관련된 안전성이 과거보다는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제도의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효과라든지 계도 기간 동안에 수요자들의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미 그 재산 피해를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 대규모 전세 사기라든가 네. 이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세 사기를 당하신 전국적인 피해자가 17,000명을 넘어섰고 네.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외에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선구제, 뭐 후회수 뭐 이런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고 뭐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뭐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의 현실화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피해자가 재산권의 피해를 다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기존 주택을 매수하길 원할 경우에는 네. 우선 매수권, 경매에서의 우선 매수권을 준다든지 또는 우선 매수권을 준 주택에 대한 저리 대출을 예.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는 하지만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실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우선 매수권 양도를 통해서 그 LH나 뭐 정부 쪽에서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매입해주는 방법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매수권을 또 팔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전세와 관련돼서 이제 전세 저리 대출이라든지 또는 긴급 주거 지원 이런 부분들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무리 그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은 이제 월세 흔히 말하는 디파짓 금액의 뭐 100배가 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구제되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집값 안정을 위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추가적으로 해제해서 2만 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든지 또는 이제 3기 신도시 공급이나 착공을 좀 속도를 높인다는 부분들 그리고 PF 대출 연착륙을 통해서 부실 사업장이 아닌 양질의 사업장들은 신규 분양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대책은 아마 다음 달 8월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의 경제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아나운서 대신 진행한 아나운서 원석현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